내가 사람이냐? 연봉 4억 원인 내 딸을 길거리에 나앉게 해! 새벽 2시 40분, 77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72살 시어머니는 밤새도록 울부짖었지만 은주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죠. 20년 동안 돈 버는 기계로 살았던 여자가 이제 법과 시스템이라는 칼날로 그들의 숨통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와 재혼한 전 남편은 구속수사를 앞두고 있고 연봉 4억 원을 받던 신우이는 50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은주가 처음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강남 테헤란로 뒷골목에 있는 20평짜리 허름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 여름이면 에어컨 없이 선풍기 2대로 버텨야 했죠. 그때 은주의 나이 29살. 친정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10년 넘게 모은 3천만 원을 고이 접어 딸의 손에 쥐어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은주야,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다. 넌 할 수 있어. 그날 밤 은주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3천만 원. 엄마의 허리와 무릎이 다 망가지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걸 날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죠. 그로부터 20회가 흘렀습니다. 지금 은주가 서 있는 곳은 강남 한복판, 유리로 지어진 10층짜리 사옥 최상층 대표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책상 위에는 작년 매출 500억 돌파를 기념하는 크리스털 트로피가 놓여 있었어요. 라온 코스메틱. 은주가 맨손으로 읽어낸 회사는 이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비서가 노크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비서가 아니었죠. 신우이 예지였습니다. 언니, 나 오늘 밀라노 가야 하는데 비즈니스석 표 안 끊어놨어? 예지는 명품 가방을 책상 위에 툭 던지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45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화장은 진했고 손톱에는 최신 유행하는 네일아트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입고 있는 옷값만 해도 1,0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예지 씨, 이번 주에 이미 파리 다녀오지 않았어요? 은주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지는 코웃음을 쳤죠. 그게 언제 얘긴데? 벌써 일주일 전이잖아. 나 디자인 고문이라며? 트렌드 조사가 내일이라고. 밀라노 패션위크 시즌인데 안 가면 어떡해. 은주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디자인 고문. 참 웃긴 직함이었어요. 예지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고 색깔 배합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회의 때 빨강과 초록을 함께 쓰자고 제안했다가 디자인팀 전체가 당황한 적도 있었죠.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지의 연봉은 4억 원이었습니다. 알았어요. 비서실에 말해둘게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예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은주는 책상에 이마를 기댔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4억 원. 그 돈이면 유능한 디자이너 5명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지를 자를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남편 상훈의 여동생이었고 시어머니가 우리 딸 예지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며 우겨댔기 때문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은주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해외 바이어와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었어요. 독일에서 온 바이어는 까다롭기로 유명했지만 은주는 3개월 동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으로 계약을 따냈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남편 상훈이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훈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은주를 존댓말로 불렀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한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존중이 아니라 거리두기였다는 걸.
집에서는 당신이 뭘 안다고라며 반말을 했던 그가 회사에서만큼은 대표님이라 불렀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좋은 남편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사님도 수고하셨어요.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훈의 명함에는 이사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었어요. 가끔 골프 접대를 나간다는 핑계로 회사를 비웠고 은주가 따온 계약서에 이름만 올렸죠. 저녁 6시 은주는 또다시 비행기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 바이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출장 많이 다니시나 봐요? 네, 한 달에 10번 정도요. 은주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0번. 사실은 그보다 더 많았어요. 어떤 달은 15번을 다녀온 적도 있었죠. 집에 있는 시간보다 비행기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가족들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승객의 질문에 은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보고 싶냐고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집에 가기가 싫었어요.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예지 옷값 좀 대신 내줘라. 내가 번 돈인데 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번 돈을 당연하게 여겼죠. 상우는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고 예지는 전화로 언니, 내일 내 카드값 결제일인데 통장에 돈 좀 넣어줘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20년. 은주는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나온 코스메틱 사옥이 있었고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 은주는 수없이 많은 밤을 샜었죠. 해외 바이어들과 협상하느라 영어와 중국어를 독학으로 배웠고 제품 하나하나에 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가족들은 자기들 것인 양 가져갔어요. 예지는 인스타그램에 우리 회사 신제품이라며 사진을 올렸고 댓글에는 역시 디자인 고문님의 안목이라는 칭찬이 달렸습니다. 상우는 골프장에서 우리 회사가 올해 매출 500억 찍었다며 자랑했죠.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돈을 잘 벌어서 우리 예지가 편하게 산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은주는 그저 돈을 버는 기계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은주는 쪽잠을 잤습니다. 2시간 반짜리 짧은 비행이었지만 이 시간마저도 아까웠어요. 싱가포르에 도착하면 또다시 회의가 기다리고 있었고 호텔에 돌아와서는 다음날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꿈속에서 은주는 29살의 자신을 만났습니다. 20평짜리 사무실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며 밤새 기획서를 쓰던 그때의 자신. 그때는 가난했지만 자유로웠어요. 누구에게도 착취당하지 않았고 번 돈은 온전히 자기 것이었죠. 왜 이렇게 됐을까? 은주는 꿈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회사가 커지고 나서? 은주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 이 순간 은주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어깨를 흔들어 깨웠을 때 비행기는 이미 싱가포르 공항에 착륙해 있었습니다. 은주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또다시 시작이었습니다. 회의, 협상, 계약. 그리고 그 모든 성과는 가족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일 거예요. 은주는 가방을 챙기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 속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분노. 그리고 차가운 결심. 이건 언젠가는 끝나야 한다고. 은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싱가포르 출장에서 돌아온 은주는 새벽 4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깨어 있을 리 없었거든요. 은주가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상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은주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당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상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안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은주는 그의 눈빛에서 다른 감정을 읽었죠. 조급함, 그리고 방어적인 태도. 무슨 일이에요? 은주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상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그 순간 은주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멈춰야 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뛰고 있었어요. 쿵쾅쿵쾅. 너무 빠르게.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누구요? 은주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자신도 놀랄 정도로요. 상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사 모델 지망생이에요. 예지 후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주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회사 모델 지망생. 예지 후배. 얼마나 진부한 설정인가요? 은주가 해외 출장을 다니는 동안 남편은 회사 안에서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얼마나 됐어요? 6개월 정도요. 6개월. 은주는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은주는 유럽 바이어들과 계약을 따내느라 한 달 내내 독일과 프랑스를 오갔었죠. 호텔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다음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그때 상우는 젊은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상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은주가 울거나 소리를 지를 거라 예상했던 모양이었죠. 이혼하고 싶어요. 상훈의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 안에는 20년의 결혼 생활이 통째로 들어 있었어요.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29살에 결혼해서 회사를 키우느라 아이도 포기했던 시간들. 명절마다 시댁 음식을 준비하고 시어머니 잔소리를 들으며 참았던 순간들. 알았어요. 은주가 눈을 떴습니다. 상우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쉽게 승낙해요? 쉽게요? 당신한테는 쉬워 보여요? 은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감정이었죠. 상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은 돈 버는 기계지 여자가 아니에요. 집에도 없고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요. 그 말에 은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돈 버는 기계. 맞는 말이었죠. 은주는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구 때문이었나요? 연봉 4억 원을 받는 무능한 시누이를 먹여 살리고 아무 일도 안 하는 남편의 명함에 이사라는 직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였잖아요. 좋아요. 이혼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상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조건이요?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고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을게요. 대신 회사 지분은 건드리지 마요.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상훈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요. 대신 나도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예지 연봉 4억 원, 5년 더 보장해줘요. 은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해놓고 여동생 연봉을 보장하라고요? 상우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랑 재혼하는 거 조용히 넘어가줘요. 소문 내지 말고.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야 했어요. 상우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는 하는 걸까요? 2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상간녀와의 재혼을 조용히 넘어가라니.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와 예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은주는 예상했어요. 상훈이 혼자 결정할 리 없었죠. 이건 가족회의를 거친 계획된 이혼이었습니다. 은주야, 앉아라.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으며 말했습니다. 72살의 나이답지 않게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예지는 옆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상훈이한테 다 들었다. 이혼한다며?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우리 조건이 있어. 예지 연봉 4억 원, 5년 보장. 그리고 상훈이가 재혼하는 거 조용히 넘어가. 언론에 알리지 말고. 왜 제가 그래야 하죠? 은주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안 그러면 내 비자금 의혹을 언론에 터뜨릴 거야. 비자금이요? 너 회사 돈 빼돌린 거 우리 다 알아. 증거도 있고. 은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비자금이라니. 은주는 회사 돈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개인 돈을 회사에 넣은 적은 있어도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든 아니든 언론에 나가면 상장 준비 중인 내 회사는 끝이야.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겠지.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예지도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며 거들었죠. 언니, 그냥 우리 말대로 해. 어차피 언니는 돈 잘 버니까 4억 원쯤은 문제 없잖아.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은주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만한 표정, 예지의 뻔뻔한 미소, 그리고 멀리 서재에서 이쪽을 힐끔거리는 상훈의 비겁한 눈빛. 이 사람들이 은주의 가족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은주가 지키려고 애썼던 가족이었어요. 알았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예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죠. 대신 계약서를 써요. 예지 씨 5년 고용 보장, 연봉 4억 원 유지. 그 대신 복무 규정은 철저히 지켜야 해요. 복무 규정? 예지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회사 직원이잖아요. 지각하지 않기, 업무 태만 금지,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금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요. 그까짓 거야 당연하지. 예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몰랐죠. 지금까지 은주가 예지의 수많은 복무 규정 위반을 눈 감아줬다는 걸. 그리고 이제부터는 단 한 건도 눈 감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일주일 후 은주와 상우는 구청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순간 2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상우는 미안한 표정 하나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죠. 그럼 이만. 상훈이 서류를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은주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은주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은주는 회사 복도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상훈이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2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아, 대표님. 상훈이 은주를 발견하고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잡는 것 같았죠. 소개할게요. 제 약혼자 민지예요. 약혼자. 이혼한 지 나흘 만에 약혼자라니. 은주는 숨이 막혔지만 표정은 무덤덤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대표님. 저희 다음 주에 혼인신고할 거예요. 상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지나쳤죠. 복도를 걷는 내내 등 뒤에서 들리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대표실로 돌아온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했죠. 진정해야 했어요. 지금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예지가 들어왔어요. 예지는 오늘따라 더 요란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죠. 언니 들었어? 오빠 다음 주에 혼인신고한대. 예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응, 알아. 오빠가 파티 연다는데 언니도 올 거야? 아니, 난 바빠. 은주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어차피 언니 올 것 같지도 않았어. 근데 말이야,
이제 이 회사는 오빠랑 내거나 다름없지 않아? 예지의 말에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지는 은주의 책상에 엉덩이를 걸터 앉으며 계속 말했어요. 오빠 새언니도 되게 괜찮더라. 어리고 예쁘고 언니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새언니. 예지는 상간녀를 새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혼한 지 나흘밖에 안 된 올케 앞에서요. 은주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예지 씨, 일하러 가요. 아이, 무슨 일? 나 디자인 고문인데 뭐. 예지는 킥킥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은주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은주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은주는 예지를 다시 불렀습니다. 예지 씨,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맡아줬으면 해요. 프로젝트? 예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것처럼요. 글로벌 브랜드랑 협업하는 건데 디자인 총괄을 맡아줬으면 해요. 은주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예지에게 건넸습니다. 예지는 서류를 대충 훑어봤어요. 물론 제대로 읽지는 않았죠. 이거 성공하면 보너스 나와? 당연하죠. 프로젝트 규모가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이라는 말에 예지의 눈빛이 더욱 빛났습니다. 좋아, 내가 할게. 근데 이거 어려워? 아니요. 예지 씨 능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술에만 머물렀어요.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예지는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은주는 예지가 나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 프로젝트 계약서 안에는 특별한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디자인 총괄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조항. 그리고 외주 업체 선정은 반드시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예지는 그걸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었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상훈의 재혼 파티가 열렸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이었어요. 은주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예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샴페인 타워,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신랑 신부. 은주는 그날 밤 회사에 남아 일했습니다. 아니, 일하는 척 했어요. 사실은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일주일 만에 다른 여자와 재혼 파티를 여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예지의 근무 기록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각 28번, 조퇴 35번, 무단 결근 12번,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 312건. 은주는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각각의 기록마다 날짜와 시간, 금액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은주는 2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예지가 출근했습니다. 시간은 11시. 정규 출근 시간인 9시보다 2시간이나 늦었어요. 예지는 커피를 들고 느긋하게 자기 자리로 걸어갔죠. 예지 씨,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예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대답했어요. 아, 그거 외주 업체 알아보는 중이야. 내가 직접 할 시간은 없잖아. 외주 업체요? 응. 내 후배가 하는 디자인 회사 있거든. 거기 맡기려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그 회사 정보 좀 줄 수 있어요? 검토해봐야 하니까. 에이, 언니가 뭘 검토해. 내가 선택한 건데. 예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계약서 읽어봤죠? 외주 업체는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해요. 아, 그래. 귀찮게. 그럼 나중에 줄게. 예지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은주는 예지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지는 자기가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예지가 말한 그 디자인 회사를 조사하라고요. 사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는 민지, 상훈의 새 아내였습니다. 회사는 설립한 지 석 달밖에 안 됐고 직원은 단 2명이었어요. 실적도 전무했죠. 유령 회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은주는 보고서를 읽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지는 회사 프로젝트를 상간녀의 회사에 맡기려 했던 거예요. 그것도 회사 승인도 없이. 이건 명백한 배임이었습니다. 잘했어, 예지 씨. 아주 잘했어요. 은주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이제 예지가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알고 있었죠. 예지는 반드시 그 덫으로 걸어 들어올 거라는 걸. 탐욕이 눈을 멀게 했으니까요. 상훈과 민지의 혼인신고가 끝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회사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어요. 예지는 더욱 당당해졌고 상훈은 아예 대놓고 민지를 회사로 데려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 은주는 복도에서 민지가 예지와 수다를 떠는 모습을 봤습니다. 둘은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언니, 이거 봐. 오빠가 나 결혼 선물로 이거 사줬어. 민지가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차여 있었어요. 은주는 그 시계를 알아봤습니다. 스위스 명품 브랜드, 가격은 5천만 원쯤 됐죠. 와, 진짜 예쁘다. 상훈 오빠 정말 잘하네. 예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민지가 은주를 불렀습니다. 아, 대표님. 이거 예쁘죠? 민지는 은주 앞으로 다가와 시계를 자랑했습니다. 25살의 젊은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어요. 예쁘네요. 은주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상훈 오빠가 법인카드로 긁어줬어요. 괜찮죠? 그 순간 은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법인카드. 회사 돈으로 개인 선물을 산 거였어요. 은주는 천천히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법인카드요? 네. 오빠가 괜찮다고 했어요. 어차피 회사 이사잖아요. 민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예지도 거들었어요. 맞아. 오빠 회사 이사인데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은주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횡령. 이건 명백한 범죄였어요. 은주는 곧장 재무팀으로 갔습니다. 이사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지난 6개월치 다 뽑아주세요. 네, 대표님. 1시간 후 은주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가 쌓였습니다. 은주는 한 장씩 천천히 넘겼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시계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상훈은 지난 6개월 동안 법인카드로 온갖 개인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명품 가방, 레스토랑 식사, 심지어 골프장 회원권까지. 총액은 2억 8천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상훈은 법인 명의로 외제차를 리스했어요. 그런데 그 차의 실사용자는 민지였습니다. 서류에 민지의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회사 자금 횡령의 배임까지. 은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상훈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예지가 은주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언니, 나 차 바꾸고 싶은데. 차요? 응. 지금 타는 거 좀 구려. 더 좋은 걸로 바꿔줘. 예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어떤 차 원하세요? 벤츠 최신형. 그거 괜찮더라. 알았어요. 법인 리스로 계약할게요.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지는 신이 나서 나갔어요. 은주는 예지가 나간 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법인 리스 차량은 회사 소유예요.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죠.
게다가 예지가 해고되면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 예지는 새 벤츠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차를 자랑하며 사진을 찍더니 인스타그램에 바로 올렸어요. 우리 회사 복지 최고. 디자인 고문의 품격. 은주는 그 게시물을 보며 파일에 스크린샷을 저장했습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어요. 그날 저녁 은주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기업 전문 변호사인 수진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수진은 은주가 준비한 서류들을 검토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회사 자금 횡령, 업무상 배임. 다 증거가 확실해. 고소하면 바로 구속 수사감이야. 아직은 아니에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증거도 충분한데. 더 모아야 해요. 완벽하게. 은주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은주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미 충분해. 아니에요.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쟤네들이 완전히 망하는 걸 봐야 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분노였죠. 수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예지와 상훈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예지는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열흘 정도만 회사에 나왔죠. 나머지 시간은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파리, 밀라노, 뉴욕. 예지의 인스타그램은 해외 명소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물론 모든 여행 경비는 법인카드로 결제됐어요. 명목은 트렌드 조사였지만 실제로는 관광이었죠. 은주는 그 모든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영수증 하나하나, 사진 한 장 한 장. 예지는 자기가 증거를 남기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어느 날 오후 상훈이 은주를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제가 프로젝트 하나 따왔어요. 상훈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어 상훈을 봤어요. 무슨 프로젝트요? 민지 회사랑 협업하는 건데요. 괜찮죠? 은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상훈이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온 거였습니다. 민지 씨 회사요? 네. 디자인 에이전시거든요. 예지가 맡은 프로젝트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요. 좋아요. 은주는 쉽게 허락했습니다. 상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너무 쉽게 됐거든요. 정말요? 네. 대신 정식으로 계약서 쓰고 입찰 절차 밟아요. 공정하게. 아, 그건 좀. 상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찰을 하면 민지 회사가 뽑힐 리 없었어요. 실적도 없고 능력도 없었으니까요. 회사 규정이에요. 이사님도 아시잖아요.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훈은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죠.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훈과 예지는 규정을 어길 거라는 걸. 그들은 지금까지 줄곧 그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할 거예요. 일주일 후 은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예지가 민지 회사와 비밀리에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회사 승인도 없이, 입찰 절차도 없이. 계약 금액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계약서 사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습니다. 곧 끝이네요.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비였죠. 은주는 그 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더 차가운 폭풍이 몰아칠 거라고. 이혼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은주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오전 9시 전 직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은 웅성거렸어요. 갑작스러운 회의였거든요. 오늘부터 2주일간 내부 감사를 실시합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부서, 모든 직원이 대상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근태 기록, 업무 추진 내역을 전부 점검할 거예요. 예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정기감사예요. 회사 규정에 다 나와 있어요. 은주는 예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예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상훈도 자리에서 몸을 꿈틀거렸죠. 대표님, 미리 공지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부 감사는 사전 공지 없이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규정집 1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은주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어요.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즉시 시인하고 반환하세요. 그럼 징계를 감경하겠습니다. 예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지난 3개월 동안 법인카드로 수억 원을 썼어요. 명품 가방, 해외여행, 심지어 성형외과 비용까지 모두 트렌드 조사라는 명목이었죠. 회의가 끝나자 예지는 서둘러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영수증을 찾는 거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무팀은 벌써 모든 법인카드 내역을 출력해서 은주에게 제출한 상태였어요. 오후 2시 감사팀이 예지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한혜지 고문님, 법인카드 사용 내역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요? 예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작년 11월 15일 파리 샤넬 매장에서 800만 원. 이게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건 트렌드 조사였어요. 샤넬 가방을 사는 게 트렌드 조사입니까? 아니, 그게... 예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팀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2월 3일 청담동 성형외과 2천만 원. 이것도 트렌드 조사입니까? 예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감사팀장은 계속해서 내역을 읽어나갔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끝이 없었습니다. 총액이 3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당한 업무 비용이라고 소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나 디자인 고문이에요. 트렌드를 알아야 한다고요. 예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트렌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출장마다 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 예지는 당황했습니다. 보고서 같은 건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감사팀장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세요. 안 그러면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팀이 나간 후 예지는 급히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언니가 내부 감사를 한대. 법인카드 쓴 거 다 걸렸어. 전화기 너머로 상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내부 감사? 어떻게 오빠? 나 보고서 쓰라는데 쓸 줄도 모르잖아. 일단 진정해. 내가 뭐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상훈 자신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 역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수두룩했거든요. 게다가 민지 명의로 리스한 차까지 있었죠. 그날 저녁 상훈은 은주를 찾아갔습니다. 대표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은주는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상훈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부 감사 말인데요. 좀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요? 뭔가 문제라도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상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적이 좀 있습니다. 얼마나요? 2억 정도요. 은주는 놀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2억이요. 그거 횡령 아닌가요? 대표님, 우리 이혼했지만 그래도 뭐요? 우리 남남이잖아요.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하자고 했던 거 누구였죠? 상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했던 건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돈은 다 갚을게요. 그러니까 이번만. 안 돼요. 은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회사 규정상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즉시 해고 사유예요. 이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일부러 이러는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잖아. 이혼한 게 억울해서. 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의사님, 저는 그저 회사 규정을 지키는 겁니다. 복수라니요. 그런 유치한 짓 할 시간에 일이나 하죠. 은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습니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나갔어요. 다음 날 오후 예진은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복사한 내용을 짜깁기한 거였어요. 감사팀은 10분도 안 돼서 그걸 간파했습니다. 이건 표절입니다. 다시 쓰세요. 나 몰라. 이게 최선이야. 예진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은 단호했어요. 그렇다면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총 3억 2천만 원, 전액 반환하셔야 합니다. 3억? 내가 어떻게 3억을 갚아? 예진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예진은 상훈과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셋은 급히 대책회의를 열었죠. 엄마 어떡해. 언니가 날 해고하려는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어. 5년 계약했잖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엄마 계약서 다시 봐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상훈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셋은 촛불 아래서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발견했죠. 직원은 회사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기지급 급여의 30%를 반환해야 한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30%면 6억 원이잖아.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주가 3개월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다는 걸, 그리고 자신들이 완벽하게 덫에 걸렸다는 걸. 내부 감사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은주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긴급 이사회였어요. 참석자는 은주를 포함해 5명의 이사들과 감사, 그리고 법률 고문이었죠. 상훈도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오전 10시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은주는 준비해온 자료를 나눠줬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2가지입니다. 첫째, 한혜지 고문의 즉시 해임. 둘째, 한상훈 이사의 횡령에 대한 형사고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대표님. 이게 무슨... 한의사님, 지금은 발언 시간이 아닙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죠.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사들은 자료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자료에는 예지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법인카드 사적 유용 3억 2천만 원, 근무 태만 132건, 무단 결근 38일, 그리고 민지 회사와의 불법 계약까지. 한혜지 고문은 회사 복무 규정을 100번 넘게 위반했습니다. 특히 민지디자인이라는 회사와 회사 승인 없이 8천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건 명백한 배임입니다. 은주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민지디자인이요? 그게 어떤 회사죠? 한상훈 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상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은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상훈 이사의 경우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한 총액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배우자 명의로 리스한 차량, 이것도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겁니다. 이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소감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제안합니다. 은주의 말에 상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 기회를. 한의사님, 앉으세요. 지금은 이사회입니다. 법률 고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상훈은 떨리는 다리로 다시 앉았어요. 투표하겠습니다. 한혜지 고문 즉시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은주의 질문에 5명의 이사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상훈만 빼고요. 가결됐습니다. 한상훈 이사 형사 고소건에 찬성하시는 분? 이번에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상훈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회의 종료하겠습니다. 한의사님은 남아주세요. 이사들이 나가고 은주와 상훈만 남았습니다. 상훈은 무릎을 꿇었어요. 대표님, 아니 은주씨.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돈은 다 갚을게요. 일어나세요. 보기 흉해요. 은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발이요. 형사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저 구속되면 민지가 져버릴 거예요. 그 말에 은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민지 씨요? 그게 지금 중요해요? 은주 씨, 우리 20년을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20년이요? 은주가 상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어요. 그 2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요? 내가 해외 출장 다닐 때 당신은 뭐 했어요? 젊은 여자 만나고 다녔죠. 내가 밤새워 일할 때 당신은 뭐 했어요? 골프장에서 놀았잖아요. 상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 여동생 먹여 살리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연봉 4억 원이요. 그 돈이면 유능한 직원 5명을 고용할 수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이혼할 때는 왜 안 미안했어요? 나보고 돈 버는 기계라고 했잖아요. 여자가 아니라고.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은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죠. 일어나요. 그리고 나가요. 오늘 오후에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할 겁니다. 은주 씨, 한의사님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우리 남남이니까.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은주는 상훈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상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죠.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2시 회사 전체에 공지가 떴습니다. 한혜지 고문, 즉시 해임. 한상훈 이사, 직위 해제. 예지는 자기 사무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짐을 쌀 것도 없었어요. 개인 물품이라곤 명품 가방 몇 개뿐이었죠. 업무 자료는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한혜지 씨, 나가주세요.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예지는 울먹이며 반항했어요. 나 5년 계약했다고. 언니가 나 못 쫓아내. 계약서 다시 읽어보세요. 복무 규정 위반 시 즉시 해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기지급 급여 30% 반환하셔야 합니다. 6억 원이요. 예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6억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었나요? 예지는 번 돈을 모두 써버렸어요. 명품, 여행, 성형. 통장에 남은 건 1,0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일주일 안에 반환 안 하시면 법적 조치 취합니다. 보안 요원은 냉정하게 말하고 예지를 끌어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 직원들이 쑥덕거렸어요. 예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예지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자기 벤츠를 타고 가려고요. 하지만 차에는 이미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예지는 당황해서 딱지를 때려 했습니다. 그때 견인차가 다가왔어요. 한혜지 씨 차량 맞으시죠? 회수하러 왔습니다. 뭐? 이건 내 차라고. 법인 리스 차량입니다. 계약 해지되면 즉시 반납이에요. 견인차는 벤츠를 실어 갔습니다. 예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같은 시각 청담동 오피스텔에도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예지가 살던 곳이었어요. 물론 회사 명의였죠. 예지는 일주일 안에 짐을 빼고 나가야 했습니다. 오후 4시 은주는 강남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고소장이 들려 있었어요. 한상훈 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합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받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법인카드 내역, 리스 계약서, 심지어 민지와 주고받은 문자까지. 이 정도면 구속 수사감인데요. 경찰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경찰서를 나온 은주는 차에 올랐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였죠. 은주는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끝났다. 은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지 이틀 후 상훈에게 경찰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조사 날짜는 일주일 후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민지는 당장 상훈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쳐들어왔죠. 오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구속될 수도 있다고요? 민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사랑스럽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상훈은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실수요? 2억 8천만 원을 횡령한 게 실수예요? 민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민지야, 진정해. 내가 어떻게든요? 오빠 구속되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내 차도 압류당했고 회사도 망했어요. 민지의 회사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예지와의 불법 계약이 알려지면서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거래처들은 모두 등을 돌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훈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저 친정 가 있을게요. 오빤 알아서 하세요. 민지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예지는 원룸에 누워 있었습니다.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쫓겨난 뒤 간신히 구한 500만 원짜리 월세방이었어요. 방 크기는 5평. 예지가 신던 구두 하나 가격이 3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500만 원짜리 방에 살게 된 거였죠. 예지의 스마트폰에는 독촉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카드사, 할부회사, 심지어 명품 매장까지. 연봉 4억 원이 끊기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어떡하지? 어떡해? 예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장 다음 주면 카드 대금 5천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통장에는 100만 원도 없었죠. 저녁 8시 예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예지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엄마, 나 집에 있어. 무슨 일? 쫓겨났다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예지는 울먹였어요. 엄마, 나 어떡해. 돈도 없고. 내가 어떡하긴. 내가 잘못한 거잖니. 왜 회사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썼어? 엄마가 쓰레잖아. 디자인 고문이면 명품 입고 다녀야 한다고. 내가 언제 3억씩 쓰래? 시어머니와 예지는 전화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탓했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어버렸죠. 예지는 스마트폰을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다음 달이면 요금 미납으로 정지될 테니까요. 밤 10시 시어머니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는 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1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자정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는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1시, 2시, 3시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은주는 부재중 통화 기록이 쌓이는 걸 지켜봤어요. 10통, 20통, 30통. 새벽 2시 은주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와인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복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어딘가에서 예지는 좁은 원룸에서 울고 있을 거예요. 상우는 민지에게 버림받고 술을 마시고 있겠죠. 시어머니는 자존심을 버리고 전화를 걸고 있을 겁니다. 20년이 걸렸네. 은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이제야 해소되고 있었어요. 새벽 2시 40분, 77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는 이번에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은주야, 제발.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노인이 한밤중에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울고 있었어요. 내가 사람이냐? 연봉 4억 원 받던 내 딸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느냐? 어머니, 은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그리고 예지 씨도 제 동서 아니고요. 그래도 20년을 한 가족으로. 한 가족이요? 은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어머니, 저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냥 돈 버는 기계였잖아요. 예지 씨 명품 사주고 상훈 씨 골프 치게 해주는. 은주야,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고소만 취하해줘. 상훈이가 구속되면. 구속되겠죠. 당연히요. 은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상훈 씨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하자고 했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거예요. 은주야, 제발. 내가 무릎 꿇을게. 응?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애원조였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해외 출장 다니면서 비행기에서 쪽잠 자고 밤새워 일하고 그렇게 번 돈을 예지 씨가 명품 사는 데 쓰고 상훈 씨가 다른 여자한테 쓰는 걸 지켜봤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뭐라고 했죠? 며느리가 돈을 잘 벌어서 우리 예지가 편하게 산다고.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돈 찍어내는 기계였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늦었어요. 은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공과 사는 구분하라던 아드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이제 내 딸이라고 부르던 예지 씨랑 같이 밑바닥 비즈니스가 뭔지 배워보세요. 은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은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원해서였죠. 20년 동안 쌓인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훈의 아파트가 가압류됐습니다. 은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때문이었어요. 2억 8천만 원의 이자를 더한 금액. 상훈은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민지는 상훈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미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었죠. 돈 없는 남자는 필요 없었습니다. 예지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카드 대금을 갚지 못했거든요. 취업을 하려 했지만 고졸 학력에 경력도 없어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은주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은주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감정의 동요 없이.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회사 창문 앞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라온 코스메틱의 신제품 런칭쇼가 열리는 날이었죠. 오후 3시 강남 코엑스 전시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이어들, 언론사 기자들, 인플루언서들 모두가 은주의 새 제품을 보러 온 거예요.
무대 위로 은주가 올라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49살의 은주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라온 코스메틱 대표 강은주입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오늘 선보이는 제품은 3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안티에이징 라인입니다. 은주는 제품을 하나씩 소개했어요. 각 제품마다 어떤 연구가 들어갔는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확했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표님, 최근 내부 감사로 임원진이 교체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회사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리한 겁니다. 이제 라온 코스메틱은 더 투명하고 건강한 회사가 됐어요. 능력 있는 신입 임원들도 충원했고요. 전 이사였던 한상훈 씨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은주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어요. 런칭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당일 오후에만 100억 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됐죠. 은주는 바이어들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녁 8시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회사로 돌아왔어요.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뒤였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은주 혼자 남았죠. 은주는 대표실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두꺼운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예지의 해고 통지서, 상훈의 기소장, 법원 판결문. 은주는 한 장씩 천천히 넘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상훈의 징역 2년 선고문이었죠. 끝났네. 은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파일을 닫고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어요. 엄마, 은주야, 뉴스 봤다. 신제품 런칭 대박이라며? 우리 딸 잘했네. 엄마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3천만 원 안 줬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다 한 거지. 엄마는 그냥 믿었을 뿐이야. 전화 너머로 엄마가 울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맛있는 거 해줘요. 그래, 그래라. 우리 딸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전화를 끊고 은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편안한 한숨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여행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를 한 장 샀어요. 목적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일주일짜리 자유여행이었습니다. 대표님, 일정은 어떻게 잡아드릴까요? 여행사 직원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정 없이요. 그냥 가서 하고 싶은 거 하려고요. 숙소만 잡아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은주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바이어 만날 필요도 없고 계약서 챙길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은주 자신이 쉬는 여행이었죠. 출발 전날 은주는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신임 부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했어요. 일주일간 잘 부탁해요. 대표님, 편히 쉬다 오세요. 걱정 마시고요. 부사장은 믿음직했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했죠. 예지 같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녁에 은주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깨끗했어요. 상훈과 예지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거든요. 가구도 새로 들였고 벽지도 다시 발랐습니다. 은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유람선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20년. 은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견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은주는 자유로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주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캐리어 하나만 끌고 왔어요. 짐도 가볍게 쌌습니다. 일 관련 서류는 단 한 장도 없었죠. 탑승 수속을 마치고 은주는 공항 라운지로 갔습니다. 커피를 한 잔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에는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어요. 부사장의 보고, 바이어의 감사 인사, 그리고 예지의 문자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 줄 수 없을까? 은주는 그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일어나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상우는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고 있겠죠. 시어머니는 작은 아파트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모두 자업자득이었어요. 은주는 복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뿐이었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이 들었죠. 인생, 이제 진짜 시작이네. 은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49살. 늦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은주는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올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강은주. 자수성가한 사업가 강은주였죠. 비행기는 푸른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은주를 태우고 새로운 세상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